예. 제가 있습니다. 그 오늘 주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성 미리 듣기인데요. 제가 사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고 하니까 뭐 어려운 내용보다는 그냥 음악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되겠다는 그 생각을 들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틀즈하고 베토벤을 그냥 갖고 왔고요. 그래서 설명이 뭐 좀 이상하다 지금 없다 하더라도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캐릭터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주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안내서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거기서 따와봤습니다.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이 책을 썼는데요. 혹시 읽으신 분들 오늘의 강의는 그냥 2장에 비틀즈의 마지막 싱글이라는 이 부분하고 당신은 원숭이보다 9,999점도 창의적입니다. 이 두 개를 기반한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에 소개해 주신 사람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제가 이거를 하게 되기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서 한참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들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거였습니다. 영국은 이런 국기가 있는데 이제 4개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국가거든요. 거기서 잉글랜드라는 쪽에서 이제 북서쪽 올라온 리버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한때는 유럽의 뉴욕이다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고 지금도 이제 대표적 좀 도시긴 하지만 뭐 타이타닉이 출발했던 유럽으로 가는 미국으로 가는 항구이기도 그 관문이기도 했고 리버풀은 도시인데 여기를 가면 사실은 지금은 예전의 영광보다는 조금 낡은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거칠고 뭔가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어떤 정이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가면 더 캐번이라는 이런 술집이 있습니다. 1960년대 또는 50년대부터 있던 술집이고요. 우리 좋게 이제 가서 직접 찍은 사진 여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정말 캐번 동굴처럼 돼가지고 여기에 아주 작은 무대가 있어요. 무대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공연을 하는데 이게 유명한 이유는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제 1960년대에 리버풀에 살던 4명의 이제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아까 캐번에서 인기를 엄청 끌고 나서 되니까 런던에 가서 이제 성공을 하고 싶은 거죠. 런던에 가서 매니저가 테이블 들고 왔더니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정장 입고 기타 치는 밴드의 세상이 끝났으니 촌뜨기더라. 어디 와가지고 니들이 이걸 하겠냐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한 거죠. 리버풀에서 내가 정말 끝내줬는데 런던을 그렇게 과실장난해가지고 돌아가려는 찰나 마지막으로 펠로폰이라는 브랜드 레이블에서 한번 뭘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이게 딱 20살 때 얼굴들이거든요. 얼굴이가 정말 뭐 저보다도 나이가 절반도 안 되는 나이대인데 일단 비틀즈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 다 들어보는 보셨나요? 비틀즈는? 자, 그러면 오늘의 주 목적은 음악을 들고 즐기는 거니까 일단 옛날에 비틀즈는 어땠는지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나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 컴퓨터 연결되는데 한번 해주시죠. 다는 소리를 한 사람이 얼마나 미래를 잘못받는지 그 중역은 아마 이름도 잊혀졌지만 평생을 그 후회를 했을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그런데 정말 그냥 젊은 사람들이고 여기 열광하시는 여자분들이 저희 어머니랑 같은 나이 이거 아마 여기 오신 젊으신 분들은 아마 할머니들이 20살에는 저러셨을 거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 비틀즈가 의미가 있는 거는 이 비틀매니아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이돌의 시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팬 클럽들을 갖고 다녔고요. 그리고 뭐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보이밴드가 돼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BTS를 얘기할 때 제가 처음에 BTS라고 하길래 비틀즈 이름 따왔나 싶었어요.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최초의 이제 보이밴드였죠. 그래서 이 건풍 걸맞게 처음에 이제 부르던 노래들도 제목이 I want to hold your hand잖아요. 너 손 좀 잡게 해줘. 제가 이 노래를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가 책에도 나왔지만 어릴 때 독일에서 가족이 살았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독일제 핸드크림 광고에서 이거를 썼어요. 처음 왜 그랬을까 하다가 이 핸드크림 광고를 쓰면 손을 잡고 싶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후로 지금 40년 전에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이런 이제 추억의 노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어떻게 이제 아이돌이 됐냐, 아이돌처럼 했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뮤직비디오라는 것도 처음 창시를 한 사람이고요. 머리가 좋아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공연을 다녀야만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잖아요. 피곤하니까 아, 우리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안다는 사람들이 나를 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직접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 노래는 노란 잠수하면 옐로우 서머라는 건데, 이거를 보면 최초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목소리를 입힌 다음에 사람들한테 파는 거, 그것도 세계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이 노래도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노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즐겨주시고,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봐도 전혀 옛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이런 감각들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이 인기의 비결을 알 수가 있죠. 그 전까지는 그냥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밴드 율동 맞춘 사람들이었는데, 이 4명 각각이 하나하나 퍼스널 다 있었다는 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링고가 좋아, 나는 좌니 좋아, 폴이 좋아, 조지가 좋아 하면서 그냥 4개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돌하고 정말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 약간 위협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를 총을 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만들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투어를 그냥 순식간에 멈춰버리고 스튜디오에서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방식들을 많이 만듭니다. 테이프를 잘라서 거꾸로 붙여본다든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처음에 그냥 소녀들을 보고 아, 나는 너의 손을 잡고 싶어, 우린 노란 잠수함을 타고 놀러 다녀 라는 사람들에서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앨범처럼 그냥 아트락이 시초가 되는 앨범들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아트락의 몇 가지에 이제 불과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앨범들이 나오고, 그리고 음악적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아티스트부터 순식간에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냥 보이밴드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60년, 70년 동안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이제 반목을 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티스트가 되었다, 나는 내 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실 팬들은 너무너무 조마조마하게 싸우는 걸 봤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뭐 하나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Let It Be 앨범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연을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래, 우리 이제 뭐 더 이상 볼 거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공연을 하자라고 한 게, 이게 런던에 있는 애플 사옥 그 옥상에서 그냥 최초의 게릴라 콘서트를 합니다. 게릴라 콘서트 개념도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옥상 그 콘서트는 이제 2번째고요. 그래서 여기서 들을 노래는 잘 들어보시면 아까 들려드렸던 2개의 노래랑 다른 거를 좀 느껴주면 좋겠어요. 이제는 어린 사람의 감성이 아니라 이제 나이 든 사람의 사람 이야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함께 본 마지막 장면이 요 광경인데, 아까 이제 봄의 겨울 하시겠지만 일단 여기서 재밌게 끝나요. 나중에 경찰이 올라오잖아요. 그 이유가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데, 나중에 공연을 멈추지 않으니까 경찰이 올라서 나중에 끌고 가는데, 그때 드럼을 치는 링고스타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내 팔을 잡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다행이다,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어서. 자기 정말 행복했대. 왜냐면
자기들은 정말 그렇게 7년, 8년 동안 친했던 친구들이 싸우는 거 보면서 못 참는 상황이 되다가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런 얘기 돼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왜 저렇게 해서 무섭냐 그랬더니 끝이니까 너무 서로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흑인 피아니스트가 하나 있어요. 빌리 프레스턴이. 그 사람을 반드시 불러들었던 이유가 저 사람이 있어야 안 싸우니까. 그러니까 저 안에서 그런 얘기가 한참 있고 그러다가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고서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를 알 수는 없었죠.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갑자기 그 존 레논이 너희 내 밴드에서 나가라고 통보를 해요. 폴 맥카트니가 너무 화가 났죠. 네가 근데 이걸 네 밴드라고 하냐 그러면서 진정한 실상을 내가 사람들에게 밝히겠다라고 신문에 올리고 나서 그 나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독집 앨범을 사라고 그래요. 거기에 끼워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폴 맥카트니의 싱글 앨범을 사야 됐고 그리고 폴 맥카트니 그걸 조연이 보고 나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또 신문에 올린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서 한 중학교 2학년 때 싸우는 걸 보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알고 보면 내용도 없는데 서로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여튼 그러고 나가지고 저 둘은 싸우고 링고스타는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웃긴 게 링고스타가 드러머거든요. 음악적으로는 제일 더 유명한데 해체하고 나서 빌보드 1위를 먼저 오른 게 링고스타고 근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쟤네들이 분명히 다시 모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 조지 해리슨한테 야 너희 4명이 우리 토크쇼에 같이 나오면 정말 내가 돈을 크게 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나한테 그 돈을 다 주면 내가 일단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너무 웃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인기가 있었던 일로 아시겠죠. 그냥 음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성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제 그걸 줬죠. 하지만 아직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듯이 비틀즈도 언젠가는 다시 할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간절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90년대 이제 뭘 하다가 그냥 사라지고 최근에 다시 이런 게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작년 얘기인데 갑자기 또 역시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비틀즈 앨범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노래가 다시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맥카트니가 정말 마케팅의 귀재여서 바로 이제 AI 덕분에 마지막 비틀즈 음악이 나온다. 음악이 나온다고 하면 근데 거기 호메로스가 이런 말을 써요. 그 사람의 힘이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라는 것은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신의 능력을 가진 기술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2000년 전에 합니다. 그때 이미 있었어요. 자동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드 테크놀로지스트에서 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자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 그때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러다가 한 1800년, 2000년이 지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유럽 같은데 우리도 이제 지역 축제가 많지만 유럽에 가면 지역 축제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르네상스 페어라고 해서 옛날 중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이제 영국의 조셉 바버라는 발명가가 이런 기계를 만들었다고 이제 광고를 해요. 이게 유포니아라고 여기 보면 놀라운 말하는 기계라는 기계인데 이게 1845년에 공개를 하는데 이 당시만 이미 이제 우리가 해부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성대 모양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속이랑 나무랑 가죽으로 사람 성대 모양의 기계를 만든 다음에 뒤에서 파이프 오르간처럼 이렇게 연결된 견반을 누르면 이걸 조절하면서 말을 하게 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때 사람들의 인상에 따르면 영국 사람들의 기억에 따르면 은근히 그럴듯한 독일어를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어의 억양이 있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이거 노래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기계가 노래처럼 하니까 노래까지 하니까 가수들은 뭐해서 먹고 사나? 우리도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180년 동안 저는 지금 가수들이 물론 이제 고생하는 아티스트들 항상 있지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친구도 가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있었고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컴퓨터의 개발에서 시작은 돼요. 당연히. 제가 이 영화를 혹시 보셨냐고 여쭤보는 게 좀 부담되는 일이 있었는데 혹시 이 오페라노 영화 보신 분? 이게 왜냐면 제가 한때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저 모교에 갔는데 그래도 물리학자잖아요. 영화 본 줄 알았거든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너희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봐? 그러면 뭐 바쁜가 봐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래서 과학자는 안 보나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예술하시는 분들 가서 봤더니 그분이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문화가 만난 이런 작품은 과학하는 분하고 예술하는 분들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기회를 못하겠는데 자, 이 영화는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핵폭탄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핵폭탄을 만드는 물리학 이론은 양자역학이라고 해서 그게 하여튼 물리학의 이론은 계산하는 게 중요하고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게 저희 대학교 들어갔을 때 선배가 이거를 신입생 환영회 나눠주면서 고3 막 하셨는데 그냥 부적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다니라고 여러분들 그러십니다. 자, 그런데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것은 물리학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거를 푸는 거니까 나누고 곱하고 더하고 빼는 거예요. 결국 그렇잖아요. 뭐 미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물리학자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계산이 빠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는 도구들이 필요했는데 그것들이 컴퓨터였고 그 당시에 이분들의 직업이 컴퓨터였습니다. 운전하는 드라이버를 해주는 분은 드라이버죠. 컴퓨터를 해주신 분은 컴퓨터들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이때 이제 히틀러가 먼저 만든다는 생각이 급하기도 했고 당연히 이분들은 사람이니까 이제 8시간 일하셔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급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전자컴퓨터예요. 대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히틀러가 만들기 전에 핵폭탄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고 근데 이제 요걸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은 잠깐만 사람의 두뇌로 해야 되는 덧셈, 나눗셈, 셈, 뺄셈을 컴퓨터보다 잘하게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 그렇다면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앨런 튜링이라는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앨런 튜링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도 나와 있지만 독일군 애니그마 암호를 푸는 그 얘기도 좀 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하면서 1956년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만들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인공지능의 역사가 비로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 뭐 다 해줄 것처럼 사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때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막 발전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후에 56년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두세 번에 걸친 인공지능의 겨울을 맞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덧셈 뺄셈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새삼스레 깨닫게 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여쭤보는 건 아마 여러분들의 정말 지능을 느껴보는데 이게 다 0이잖아요. 그죠? 1, 9까지고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느 누구도 저희 뭐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들도 물어보면 아마 화를 내겠죠. 어릴 때는 신나게 대답하다가 나중에 이거 0이고 1이고. 근데 문제는 컴퓨터는 이거가 0이라고 가르쳐줘도 요게 0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웃긴 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한 이런 숫자들을 알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인공지능은 그거 되지 않는구나 이 정도도 모르는 거 해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정말 몇 명만 남아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AI 형태를 보면 너무 신나시겠죠. 컴퓨터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잠깐만 이거 수식으로 만들어서 가운데가 흰색이면 뭐 노란 0이고 뭐 이런 걸 같이다 보니까 끝도 없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일단 이제 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 어차피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따라하는 거니까 사람의 뇌를 따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를 바이오 미메틱스라고 합니다. 미메틱은 미미크레이가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뭘 따라하게 되냐면 그 당시 이제 분자생물 또는 미생물학, 생물학에 살게 됐던 사람 두뇌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중학교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뉴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경세포기라는데 이렇게 긴 그 전기가 통하는 길이 있어서 다름에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신호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넘어서면 전기를 넘겨준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해보게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만들어보자 라고 하고 이제 요게 사실은 이제 요게 이제 뉴런이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만든 게 인공신경망이고 요게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탔죠. 그렇죠? 이게 노벨 위원회에서 나온 그 그림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의 뇌에 900억 개가 존재를 하고 이 900억 개가 서로 좀 특이한 모양을 얽히면서 신호를 주고받다 보면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따라서 직접 만들어 보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생각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때는 만약 58년인데 우리가 지금처럼 있는 GPU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뉴런을 구리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해요. 이게 퍼셉트론 마크 1입니다. 58년. 사람 두뇌에서 숫자를 멈추지 이게 한 높이가 2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과학자분이 와가지고 나사로 조이고 이렇게 만들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도 지금 뭐 GPU가 뭐 더 빨라진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지만 이제 그 제가 아는 미국에 계신 이제 같은 동료분이 이 퍼셉트론 이분이 쓴 논문을 읽어봤는데 그분의 얘기로는 지금의 어떠한 AI 논의보다도 깊은 생각을 가르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꿈을 많이 키우신 거예요. 퍼셉트론. 그런데 이것도 사실 AI의 겨울을 이겨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으니까 이건 뭐 사실 몇만 개 하더라도 만드는 데만 시간이 걸리는데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똑똑한 겨울을 그 원리는 그게 왜 어렵냐는 건 이거예요. 자, 우리 인공신경망이라는 말씀 들으실 때 혹시 지금까지 궁금한 분 보셨다면 이 설명만 들으시면 어디 가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세요. 자, 목표는 이거예요. 제가 8이라는 저의 글자를 썼잖아요. 이 8을 알려주면 나중에 여기에 8이라는 데에 불이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이게 딱 AI가 하는 거잖아요. 고양이를 좀 그려라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8이라고 쓴 글자를 8 곱하기 8 64개의 데이터로 나눠요. 그래서 까만 게 없으면 0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컴퓨터 안에는 이게 쭉 있어서 0001을 64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걔네들이 인공신경망을 따르는 거니까 그 0이나 1이 전기 신호가 없음으로 이제 따져져가지고 합치면 얘는 뉴런한테 가가지고 어느 정도 값이 합치면 또 얘가 0이나 1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냥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두뇌가 그런 게 아니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몇 가지를 모았을 때 분명히 어딘가에는 불이 켜지게 만들었는데 8을 넣는데 6이라고 켜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어느 정도 신호가 들어왔을 때 내가 신호를 넘겨줘야 하는 그 역치라고 하는 거를 볼륨을 조정하는 거예요. 볼륨을 막 조정하다가 8이 돌 때까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이 하면 또 0이 들어오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10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것도 방법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돼서 사람들이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나온 게 딥러닝이라는 거예요. 이 딥러닝은 뭐냐면 이거를 조절하는 방법을 한 번에 쉽게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딱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름을 메카트니처럼 딥러닝이라고 붙인 거죠. 뭔가 깊은 거죠. 깊다는 건 사실은 여기 이제 뉴런이 몇 개가 레이어가 있느냐인데 거기에 4개 이상인가 가능하게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안 하는데 몇 개까지는 쉽게 되다가 몇 개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층 이 레이어가 깊어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서 딥러닝이에요. 그러고 나서 정말 몇 년이 안 지나서 사람들이 컴퓨터는 절대로 못할 거라고 하기에는 바둑을 이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줬던 충격은 엄청나요. 이걸로 인해서 AI의 겨울은 끝나버린 거죠.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8, 1 간단하게 하다가 사람들이 잠깐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것도 시켜버렸으니까 좀 더 복잡한 걸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요즘 많이 하는 이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양이를 넣어놓고 나오는 그 아웃풋이 출력이 이제 여러 가지 동물이 있다고 할 때 여기 있는 그 볼륨 세기를 고양이가 나올 때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에 많은 그림을 넣고 고양이가 높이 나오게 하니까 이건 이제는 고양이들을 보고 고양이라고 하는 신기한 기계가 된 거예요. 이게 인공신경망이에요.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요거만 알면 아까 비틀즈가 무슨 원리로 음악을 만들었다는지 알 수 있어요.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사실은 아까 그 이제 노래가 존 레논이 이미 탈탈해가지고 자기의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그냥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을 한 테이프를 몇 개를 남겼어요. 그 중에서 그 안에는 요코 오노라는 사람이 아, 이 노래는 좋으니까 맡겨가지고 새로 이제 음악을 만들면 어떠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아노랑 목소리가 한 번에 있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땀 한 땀 이제 아 요거는 피아노 소리가 여기서 피아노 소리를 뭐 빼버리자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나온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자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가 같이 있는 음악을 넣고 나중에 거기에서 음악과 목소리가 분리될 때까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그때는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 게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녹음을 하면 트랙을 별도로 녹음한 다음에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주는 거하고 이거를 네가 그 추출했어야 하는 걸 알고 있어 훈련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기하게 그냥 그렇게 안 되던 걸 넣어버리니까 존 레논 목소리가 그냥 따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그 목소리에다가 남아있던 멤버들이 음악을 얹히고 자기 음악을 그 목소리를 하면 새로운 노래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Now and Then이라는 싱글이고 그거를 지금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두 번 다시 비틀즈의 새로운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당시는 약간 좀 양가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반갑기는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노래가 그렇게 아주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조지 해리슨도 이제 이때는 작곡하셨었지만 이거를 처음에 90년대에 작곡을 할 때 그 작업을 처음에 시도할 때도 분리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쌍욕을 날렸거든요. 노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아, 예술과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걸 과연 살리는 게 옳은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안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을 바꾸게 된 거는 사실은 이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는데 그냥 저는 딱 그게 와닿다. 내가 존 레논과 나이가 같은데 나도 세상을 곧 떠나겠지. 근데 마지막에 비틀즈가 자기들한테 인사하는 걸 보면서 자기 인생에 보여서 눈물을 흘렸다는 걸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제가 음악의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 같은데요. 내가 좋아하고 말고가 떠나서 이 비틀즈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AI 뭐 이런 거보다는 이 사람들의 주었던 추억을 영원히 갖고 간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당시에 사실 이 노래 하나를 듣고 나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 그렇지 못하던 건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틀즈의 마지막 작별은 자신들의 세상에 대한 작별이긴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이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음악을 다시 들으니까 저는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보면은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 세대의 팬들이긴 하지만 아까 보면 젊었던 시절부터 나이 든 시절까지 비틀즈가 다 나오잖아요. 이걸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인생을 같이 하는 걸 정리를 준 거죠. 그래서 AI의 훌륭함을 얘기하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술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나 AI가 모든 걸 해준다는 기술적인 얘기만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 미래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도 예술의 의미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잠깐 알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지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틀즈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두 번째 이제 베토벤 얘기를 더 느낌 시간으로 할게요. 새로워진 기억. 자, 그 두 개가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요 그림 기억나시죠? 이거를 넣으면 이렇게 캣이 나오는 거. 근데 사람들이 정말 재미있게 이걸 보고 나서 이걸 뒤집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넣으면 고양이를 주는 게 아니라 고양이란 말을 넣으면 얘가 뭐를 그릴까? 라고 생각을 해서 뒤집어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고양이 그림을 넣었다 그러면 얘는 뭐라냐면 아까 요거에 봐가지고 캣이라는 말이 나왔던 그림을 떠올리고 그죠? 사진을 떠올리다 보면 그것을 세 개 합쳐서 이 그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사실은 이거 합쳐진 거 보니까 존재하는 그림과 똑같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자기가 있던 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한테 이런 그림을 그려줘라고 하니까 이 그림을 그려준 같은 거예요. 이게 생성 AI예요. 그렇죠? 정말 오늘 동안 들으시면 정말 다 하시게 된 거죠. 진짜로.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림 쪽으로 그 음악 쪽으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베토벤의 곡을 막 해주고서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요약본을 만들게 하는 거죠. 1시간짜리 음악을 넣었더니 이 음악은 줄이면 10초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이 10초짜리를 넣으면 원래 이 10초짜리 요약이 나왔을 법한 진짜 곡을 길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진 게 베토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베토벤이 사실은 정말 많은 역사를 남겼잖아요. 근데 이제 베토벤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아니고 제 사진이에요. 머리가 베토벤 사진이에요. 이게 머리가 제 진짜 머리거든요. 기르기 전에 그렇고 이렇게 생긴 건 아시죠? 지금 보니까 좀 비슷한 거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저희 이모님이 항상 어릴 때부터 저보고 베토벤 머리라고 너는 악성이 되어가는데 음악적인 재능은 전혀 없어서 베토벤 뭐 유명한 사람이 베토벤은 독일에 있는 여기 본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전에 서독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서독의 수도였고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옛날에 본이었었는데 아무 의미 없고 본이었는데 여기에 가면 이렇게 베토벤 생가가 있고 저는 여기를 갔던 기억은 나요. 여기 올라가면 좁은 집이었는데 2층에 올라가면 그때 이제 지금은 한지 모르겠는데 죽을 때 데드 마스크라는 걸 써가지고 죽는 순간에 본을 뜨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었기도 하고 놀라운 거는 베토벤이 청력을 잃었다는 게 되게 유명한데 보청기가 제가 갖고 있어요. 보청기 나팔을 거꾸로 한 거죠. 소리가 들어가면 그게 있어요. 자, 근데 생성해야 하는데 왜 베토벤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베토벤이 우리가 9번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베토벤은 사실은 10번 교향곡을 작곡하다가 죽었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약 10조각 정도의 그 모티프들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아 이거를 베토벤이 그 새로운 그 교향곡을 만들 있었다면 어떤 교향곡일까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아까 생성해야 하는데 딱 그거잖아요. 이게 전체곡가 어떻게 반영을 한다는 것은 과연 그러면 이거를 넣으면 베토벤이었다가 어떤 곡을 만들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있을 것 같다라는 해가지고 이거를 찾아가게 된 거죠. 이거는 사실 근데 사람들이 대단히 궁금해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베토벤의 역사적 의의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현재 연구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각 시기별로 어떤 작곡가가 제일 영향력이 큰, 즉 후대의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은 음악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준 건데, 그래서 이제 음악을 서양 고전음악 아시는 분, 뭐 바로크, 고전기, 그다음에 고전기에서 낭만기 이제 이어지는 그 전환기, 그다음에 로맨틱이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당연히 바로크 시기에는 이제 피아노 음악 같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핸델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핸델이 떨어지고 모차르트가 올라가고 모차르트 내려가고 베토벤이 올라가는 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각 시기별로 제일 영향력이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 중에서 베토벤이 압도적으로 긴 기간 동안 제일 영향력이 큰 작곡가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1900년이니까 20세기 현대음악이 시작하기 전까지도 그 음악을 보면 베토벤의 향기는 어디에나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베토벤이 언젠가는 추월을 했고 뭐 하이드는 한데는 언젠가 추월했는데 베토벤 이후에 리스트 쇼팽들은 이 사람들의 베토벤의 영향력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어쨌든 음악을 만들어갈 때는 베토벤을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거 베토벤은 정말 많이만 만들었지만 교향곡도 대단히 유명하잖아요. 우리 따다다다 하는 거는 뭐 그냥 처음에만 봐도 운명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5번도 유명하고, 또 데모노 실러의 환희라의 음을 놓친 환희의 성가가 유명한 9번 교향곡도 대단히 유명하죠. 이거는 정말 교향곡이라고 할 때 정말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인데, 사실 9번 교향곡이 워낙 위대한 작품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10번 교향곡에 대한 관심사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9번 교향곡이 후대 작곡가들한테는 정말 크나큰 부담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브람스는 4번까지만 작곡하고 안 했다고 하고, 난 더 이상 베토벤을 비교하지 말아라, 4개만 할 테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브람스가, 우리가 베토벤의 후예가 브람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재밌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제 비엔나에서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당시에 베토벤의 약간 후배가 슈베르트였는데, 이제 베토벤이 지난 다음에 최고의 작곡가는 슈베르트라고 얘기를 하던 찰나에, 슈베르트가 브람스 입고서더니 베토벤의 후예는 얘다 그랬대요. 그래서 한 가지 부담감을 브람스에 주고, 브람스는 교향곡은 나는 9번까지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고, 9번에는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는 20세기 중반, 그 한 30대, 40년대 그때 유명했던 러시아의 쇼스타코비치라는 이제 작곡가가 있는데, 이제 교향곡을 만들다가 드디어 9번을 작곡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너무너무 큰 기대를 했대요. 이제 우리 위대한 소련 러시아의 그 문화적 영향을 보여주면서 베토벤의 9번을 이겨내라. 근데 이제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가볍고 웃긴 곡이거든요. 그래서 스탈린이 보면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베토벤을 진지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제가 수천만 알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웃기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번 사실 이제 9번 교향곡은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어떤 미스틱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생성 예의가 있으니까 베토벤의 10번 교향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이 등장을 하게 되고, 요게 몇 년 전에 독일에서 여러 그 전문가들을 두고 나서 그 10번을 완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4악장 중에서 2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베토벤의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비교해서 들으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좀 같기도 하면서 많이 같기도 하면서 그렇죠. 좀 답은 없죠. 근데 이거를 제가 사실 국내 초연을 서울시향이랑 제가 해설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서울 그 시향악단 그 증원은 자기가 하는 베토벤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 전체를 보면 베토벤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것도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회의적인 그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베토벤이 맞는가 라고 할 때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떻게 만든가 물어보면 이거였어요. 자, 베토벤의 스케치를 학습한 컴퓨터가 베토벤 음에 대해서 베토벤 전문가, AI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손을 갔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성AI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대단한 기술이긴 하지만 그냥 넣으면 이상한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정말 사람의 손을 정말 많이 탄 게 이 정도여서 사실은 어느 누가 그런 얘기도 해요. 저희 컴퓨터가 한 거 봤는가 이 사람들이 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진짜 그냥 넣어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보다 몇 년 전 걸 들어보면 중간에 갑자기 베토벤인데 막 중간에 신드러 리스트가 나오고 막 탱탱이 모으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안 건드리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사람들이 얼마나 손이 같은 게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의 목적은 베토벤과 비슷하게 만들 그 이상 크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과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사실 정체를 사실 알기 어려운 아직은 이런 곡들의 목적은 이거였다. 그럼 여기에서 베토벤의 곡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한번 진짜 베토벤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잘 비교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거는 많이 듣진 않는데요. 베토벤 2번 교향곡 3악장의 스케르주.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사실 뭐 여기에 음악의 취향이라는 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차이점이 이거예요. 사실 아까는 베토벤을 따라하겠다는 목적이었다면 이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일단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는 이 교향곡은 모든 순간이 미소 짓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면 사실 좀 박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9번이나 5번 같은 신호가 것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낙천적이고 밝고 유쾌한 악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악상으로 차 있고 융화 장면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는 베토벤 개인적으로는 제일 비극적인 시간이었어요. 청력을 잃어가던 중이에요. 근데 청력을 잃어가던 중에 베토벤은 그 청력의 슬픔을 이기려고 한 듯이 제일 신나는 곡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스토리를 드러나면 그냥 누구를 따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고민이 숨어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움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너와 비슷하게 만들 거야. 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찾은 유머하기. 아직은 이제 컴퓨터가 더 좋아지면서 더 좋은 음악이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간격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아직도 저는 모르겠어요. 너는 나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일단은 데이터 확률과 전기밥만 먹어주는 창작을 해요. 끊임없이 창작을 해요. 근데 사람은 작곡가인데 청력을 뺏어버리는 창작을 해요. 그 두 개가 같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큰 질문이죠. 사실 그래서 인간에게 예술이란 무엇이라는 게 정말 큰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세상에.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베토벤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컴퓨터라면 어떻게 곡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학습하면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베토벤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 음악은 어떻게 만드는 거 그랬더니 음악가는 바람 속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찬양한 자식들을 낳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미켈란젤로한테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챗 GPT가 나왔다면 일단 손의 근육을 기르십시오. 기르신 다음에 기술을 배워가지고 부드럽게 깎으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미켈란젤로는 난 돌 속에서 천사가 보이니까 그걸 해방해 주시고 하니까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재미있는 게 컴퓨터는 아무리 사람을 따라한다고 우리가 만들어도 그냥 데이터 확률만 되는데 사람은 그냥 창작이나 믿음의 고백이면서 해방에 대한 열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거는 그냥 이 사람들이 많이 먹을 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저는 베토벤과 미켈란젤로. 저는 창작을 할 때 창작이 뭐냐 묻고 싶으면 이 두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직도 이런 게 사람한테 남아있어요. 사실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창작과 AI의 창작은 일단은 가는 곳이 달라서 두 개 어떻게 모일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잘 보세요. AI가 학습한 거는 데이터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과거를 뜻해요. 내가 옛날에 만든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옛날 데이터를 조사해낼 것에서 컴퓨터는 안전한 평균을 향해서 가져가죠. 그냥 평균을 가면 사람이 만든 음악처럼 보이는 거고 챗 GPT 같은 경우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무미건조한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딘가 들어본 말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 들어본 말을 듣는 거를 챗 GPT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요 내가 어떤 새로운 걸 표현하고 싶어 욕망이 있으면 말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했던 말의 경계에서 말과 말이 아닌 것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넓히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창작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은 반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또 창의성인 거죠. 그래서 음악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새로운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을 때는 아직은 A와 인간은 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도 똑같이 나올 수 있을까?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이게 본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극복하면 언젠가는 사람처럼 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아직도 생성AI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어디에서 본 듯한 것, 그럴듯하지만 어디인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대신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뛰어난 거는 보지 못한 것 이거잖아요. 사람이 반대를 향해 가거든요. 그 차이 아직은 이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와 창작 이런 거 연구할수록 사실은 저는 오히려 사람의 욕망이라든가 열망 같은 데 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차이를 알아야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제 뭘 들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쯤 이제 좀 차가울 때가 되면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걸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넋을 놓고 듣는 게 사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에요. 그 이유는 음악적으로도 어떻게 좋지만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베토벤의 열망이 느껴집니다. 사실 9번 교향곡은 그 당시 사람들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대요. 왜냐면 갑자기 교향곡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말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말을 시키고 하는데 신기한데 이제 잘 보면 이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인지 생각이 듭니다. 잘 보시면 이거 지금부터 벌써 한참 전인데 200년 전 이때인데도 잘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하지만 갖고 있던 열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가사인데요. 여기 보면 기본이 뭐 환희 하면서 신들의 아름다움 그 엘리즘에다 엘리즘은 이제 그 천국을 얘기하는 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모두가 형제되는 세상을 그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이후로 독일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전쟁이나 서로 증오를 통해서 죽여왔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이미 이런 제일 위대한 곡들에서는 모두가 형제되심으로 바라고 모두가 형제된 평화로운 세상을 환희의 노래로 했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니 그때부터도 우리가 환희를 노래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뭐 세계 평화라든가 형제가 어떤 의미겠냐.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끝끝내 베토벤도 그렇고 이런 뭐 모두가 형제되는 세상과 환희의 열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베토벤이 이걸 만들면서 그 9번 곡을 그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인가. 그건 단순히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 잘 들려주기 위해서 그냥 그럴듯한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제와 환희를 표현하기 위해서 곡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항상 좀 가슴이 벅차는 거죠. 그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랄 때 어떠한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몽롱 부르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사람들이 환희를 불러주죠.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열망은 끊이지 않고 그래서 저런 음악이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냥 나는 무엇을 따라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바라는 걸 외치면서 만드는 것 그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 결국은 예술은 예술로 만드는 것은 사람을 따라하는 기계를 넘어서서 아직은 그것은 인간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도 보면서 이제 그 본인만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거를 해보시면 훨씬 이런 어떤 문화 이런 가치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창의성의 비밀을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결론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좀 지루하진 않으셨나요? 좋았습니다. 이제 앉아서 질의응답 좀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생각한 게 저희 그 미래는 생성되지 않는다 책에 인터넷 소설을 찾아보시면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있는데 편집자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하이스트 학생들 되게 부럽다. 나도 이런 강의 직접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다. 그분은 강의를 들어보지 않았지만 사실이다 이거를 알 수 있었고 오늘 강의 너무 명강인데 더 많은 분들 들을 수 있게 빨리 지금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 전에 문화분리학에 대해서 뭐 만들어낸 말이고 그래서 생소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한 번 더 소개를 부탁드리고 문화분리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개념으로 또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저희 좀 알만한 사례가 있을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깐 이게 녹화가 된다는 걸 잠시 망각하고 아까 김론이는 그냥 멋지게 만든 말이라는 건 농담이었거든요. 김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까 층이 몇 개 이상이 되면은 학습이 잘 안 돼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층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거 나갔다가 저거 녹화하는 거. 저 사실은 그 문화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과학은 우리가 알아낸 모든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 문화는 과학을 포함하기도 하고 과학은 문화를 포함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미래를 우리는 항상 투영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내일이 항상 궁금해요. 내일도 궁금하고 모레도 궁금하고 내년도 궁금하고, 그렇게 보면 나는 10년 뒤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학생들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인가.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10년 뒤에 어떤 것을 누가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건 내가 만들어야 되고 함께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과연 과학과 문화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이용해 새로운 걸 찾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분야는 항상 같이 있다라는 데에서 나온 이제 그런 거고요. 문화 분야 예는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음악 같은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과학적인 발견, 이 음악의 음파라는 것도 전기 신호로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좋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면 전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영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봐도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물감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튜브 같은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회화사에서도 엄청난 혁명이었거든요. 이걸 들고 난 사람들이 산으로 자연으로 가면서 그때까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걸 그려내고 새로운 이제 화풍이 생길 그런 혁신을 일으켰죠. 그건 항상 문화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오신 분들도 아마 예술 이런 데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제 제가 예술가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서 보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아마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보는 그냥 AI가 얼마나 빨라졌다, 그냥 숫자 비교, 내년이면 사람보다 똑똑해진다라고 해서 또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보다, 실제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음악이나 영화를 만드는 분들 안에서 정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모양을 갖춰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문화와 과학, 문화 물리학이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강의 들으면서 옐로우 서머리 나올 때만 해도 이게 강의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우엔 된 그 강의 뮤직비디오인데도 교수님 설명 듣고 보니까 되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거기에 댓글 달아준 분들이 비틀스와 함께 내 삶이 마무리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한 것도 되게 감동적인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역사에 가정이 없다고 하긴 하지만 존 레논과 조지 해리슨이 살아 있었다고 해서 비틀스가 새로운 곡을 발표했을까, 이건 좀 의문이 남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폴 맥카트니가 주도해서 이런 싱글을 발표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존 레논의 의사와 알 수 없지만 반한 곡이 나오는 건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질 것 같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신해철 씨나 김광석 씨 같은 분들,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 신곡을 듣고 싶어 할 텐데, 사실 그들은 발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의도를 알 수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참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주신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김광석 목소리를 참 좋아해가지고 김광석 노래를 정말 대학교 때 정말 약간 외우고 다녔는데, 만약에 김광석의 목소리를 똑같이 합성해서 내가 모르는 새로운 음악을 만든다면 그거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저는 여전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김광석의 1001번째 공연을 갔었거든요. 그때 기억나는 거는 어제 1000번째 공연하고 목이 쉬어가지고 오늘 목소리가 안 좋다 그래서 쉰소리로 음악을 듣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김광석이라는 사람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던 음악을 김광석이 부른다. 그러면 나는 그 김광석을 인지할 것인가. 저는 김광석을 따라 부르는 목소리라고만 생각을, 모창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음악을 통해서 김광석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이고 그 노래가 너무 좋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김광석의 노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마 제가 그 어떤 과거의 음악을 들었던 배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에는 그냥 그건 모창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그 음악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신 분들,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생각이 요즘도 들고 있습니다. 세상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많이 될 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2부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일단 오신 분들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
그 10번 교향곡 작업이 베토벤이 남긴 스케치들을 바탕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듣고 생각나는 것이 영문학자들, 그러니까 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 작가의 두피 원고를 되게 중요하게 연구한다는 말을 예전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정서된 원고는 이분이 오랫동안 생각한 부분이니까 예전에 써놨을 확률이 높은데 갈겨 쓴 거는 그 순간에 떠올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시어는 그 후대에 수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대로 확정해두고 이런 식으로 훼손된 원고를 복원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악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눴지만 혹시 문학 쪽에서도 베토벤 10번 교향곡 같은 시도가 있는지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여쭤보시겠습니다. 일단 아주 유사한 예로 남겨놓은 노트를 보고 작품을 완성시키는 거는 제가 지금 바로 떠오르진 않으나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가 언어나 글은 항상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단상을 가지고 전체적인 글을 쓰고 싶어하는 노력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나도 소설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저는 지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일단 여기 잘 보시면 이 스케치들이 원래 그 인공지능의 논리로 보면 순서가 반대로 된 게 사실은 진짜 곡이 있고 그거를 요약해서 스케치가 나왔다는 그 모델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 그 스케치를 가지고 작곡을 아까 그 사람들 한다는 거는 베토벤이 무엇을 했을까 계속 유추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토벤 전문가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를 컴퓨터가 만들면 어떠냐 그러면 이 사람이 판단을 내려야 돼요. 베토벤은 이러지 않았을 것이니까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아. 베토벤이 이랬을 것이야. 근데 여기서 맹점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사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번 교향곡 아까 정말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여기에 그 슐러의 문학작품을 넣으면서 사람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다. 8번까지의 교향곡을 보면 9번이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을 전혀 못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9번을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베토벤이 어디 숨어있던 9번의 스케치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베토벤이 만든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낸 9번을 살려낼 수 있을까? 이 질문 해보면 사실은 그걸 다 자신 있게 답은 할 수 없거든요. 뭐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이제 결국에는 내가 이런 반상을 가지고 컴퓨터한테 말을 걸어서 글을 쓴다고 할 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건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글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문법이 잘 맞는가? 아니면 그럴듯한가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거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문학을 할 수 있겠죠. 아까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의 말과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얘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고 그걸 문학으로 받아들이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문학 창작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 같고 실제로 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은 손을 가야 좀 그렇다 하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컴퓨터 글을 쓰는 거는 앞과 뒤가 바뀌기가 되게 힘들어서 긴 글을 쓰게 하면 완전 얘가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컴퓨터가 창작을 한다? 아직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려운 일단 간단하게 질문 드렸고 와주신 분들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좀 더 저랑 이야기를 하시다가 좀 시간을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잘 보면은 정말 아무 질문 주셔도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 유튜브 얼마 전에 열리한 문화예술 출연하신 거 봤는데 거기서 진행자분께서 하셨던 질문 중에 지금 사람들이 AI와 인간 창작자를 되게 대립적으로만 바라보는데 사실 이걸 활용한 예술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 주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디테일스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디테일스가 새로운 걸 되게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맥마스티킹을 비롯해서 뮤직비디오도 개발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따라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인간이 AI를 활용하면은 자신의 의도를 담아서 되게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망이나 아니면 혹시 어떤 가능성을 보신 게 있는지. 일단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음에 스케치를 넣는 곡이 나오니까 이걸 도구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음악 또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을 잘 만드는 사람에는 훌륭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 미술에서도 AI 생성을 정말 잘 써서 사람의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얘기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AI가 뭐 나를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예술인가 이런 고민한다기보다 이거를 이용해서 나의 뜻을 펼치고 싶다라는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AI가 큰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생성 AI 그림을 그려보면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항상 지금 상태의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지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는데 여기서 이 사람의 팔을 예를 들어서 오른쪽 팔을 개고 있는데 나는 왼쪽 팔을 개고 싶다고 얘기하면 못 해준대요.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창작가들 내가 정말 아주 미세한 디테일까지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도구도 어떤 장점과 단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발전할 것이고 아닌 사람들이 계속 있다면 그쪽으로 아직 큰 숙제가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도를 구현해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흥미가 명확하게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제가 미술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액션 페인팅처럼 어떤 우연에 맡기는 방법을 찾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성 AI를 활용해서 내가 원했던 결과와 다르지만 이거를 통해서 의도와 좀 반대로 가더라도 그걸 계속 따라가는 식으로 창작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그것도 재밌는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잘해서 이제 좋은 작품을 이제 떼자고 하는 건데 그거랑 연결되는 좀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제 그 우주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 프롬프트만으로 그린 그림인데 미국 미술제에서 대상을 받아서 그 이슈가 됐었는데 거기도 보면 그 사람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작가가 얘기할 때가 잠깐 있었는데 사람들은 내가 이거를 그냥 프롬프트만 넣으면 그림이 나와서 대상을 했으니까 정말 너무 쉽게 된 줄 알지만 자기는 그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의 기술을 배우는 사람처럼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작품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도구가 있든 사람의 자기의 주관과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한 거를 보면 분명히 여기서 사람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아마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아마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제 하이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냥 정말 뚝딱하면 누가 새로 좋은 게 나오고 내년이 되면 사람의 필요 없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사용한 사람들 보면 어떠한 도구를 쓰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은 그 사람의 손실성이 그대로 필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듣는데 최근에 선배 교수님이 어느 대학교 이제 그 동료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학생들이랑 생성 AI를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는데 그걸 끝나고 학생들이 평을 돌리고 어땠냐고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손이 가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생성 AI였습니다. 그 얘기냐면 생성 AI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 노력이 줄어들면 다른 쪽에 어떻게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오늘 질문 먼저 하셔도 되는데. 빨리 먼저 할게요. 아까 전에 그 액션 페인팅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액션 페인팅 같은 우연성을 활용한 예술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알건 모르건 창작을 하는데 우연성의 요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샤프란 볶음밥, 그 노란 색깔 맛있는 볶음밥 같은 것도 원래는 그 중세 시대 때 물감으로 쓰이는 게 볶음밥에 실소 빠져가지고 그렇게 요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실제로 화가가 붓질을 하는데 실수 잘못된 색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낫거나 아니면 본인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완성했는데 더 결과가 좋았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종의 오류가 나오면은 에러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일종의 예술적인 면으로 보면 발전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인간과 비교해서 AI가 나중에 일부적인 오류들 갖다가 이걸 학습이라고 해야 되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단계가 올 것 같으세요?
일단 주신 질문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술의 발전도 우연이라는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는데 우연이라는 건 오류니까 아예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몇 가지 층에서의 대답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가 그려내는 그림이 제가 의도했던 거랑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프롬프트에 네. 넣으면서 이제 이런 걸 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나에게는 그게 우연으로 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그건 너무나 좀 기초적인 수준인 거고 근데 사실은 그 일단은 생성 AI로 그럴 수 있는 거의 개수는 거의 사실 무한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정말 내가 봐도 훌륭한 작품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골라내는 것은 역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지금 생성 AI를 통해서 각광받는 아티스트들이 몇 명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정말 그냥 이 사람이 훌륭한 아티스트구나. 그래서 저런 그림을 잘 그려나가고 터득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생성 AI가 반드시 어떤 한계를 둔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요구는 사람들한테 있고 AI 자체가 자기 알고리즘 바깥에서 그런 걸 취사 선택 이런 거 할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이죠. AI는 자기가 스스로 취사 선택한다는 의식이 없을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아 처음에 뭐 시대에 따라서 다음 픽셀은 이거구나 하고 그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질문 듣고 생각난 건데 요새 어디에 가나 다 얘기하는 게 흑백 요리사잖아요. 거기서 안성재 셰프는 항상 의도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의도가 정확히 전달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또 도는 얘기 중에 하나가 비비고 만두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동네 만두집들이 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국에서 만두를 제일 잘 만드는 집은 살아남지 않겠지만 평범한 만두를 만드는 집들은 다 망해가고 이런 이야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눈 두 예술가도 비틀스도 로큰롤 역사에서 정말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이고 베토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오랜 기간 큰 영향력을 미친 예술가인데 그 둘처럼 위대하지 않은 평범한 창작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실체적인 위협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음악일 필요는 없이 머니코드라고 하는 걸로 히트곡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로고송이나 이런 거는 AI가 충분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역사에 남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다는 야심은 없지만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밥벌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 어떤 고민을 하면 좋을지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아까 뭐 기계로 대량사가 워낙 좋으니까 그 정도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태가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람의 적응력을 좀 생각해본다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 게 100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가 1930년대 이후니까 그렇다면 갑자기 마구들은 갑자기 일이 사라졌겠지만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 한순간에 굶어 죽은 어떤 직종으로 기억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사실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걸 할 때 기본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생성 AI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기는 그 어떤 작품을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메뉴를 만들 때 아이콘 모양 디자인하는 게 너무 싫어졌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니까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어떤 거꾸로 생각하면 기계가 할 만한 걸 하는 그거는 없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자연스럽게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사실 머니코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쉽게 작곡을 하면 작곡가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애초에 사람도 머니코드로만 작곡하던 사람은 실제로 제가 보면 기계로 대체돼도 특별한 어떤 반응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원래 자기도 주어진 방식대로만 사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아직 컴퓨터를 하지 못하는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나는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영역에서도 찾아봐야겠죠. 항상 사실 역사를 보면 AI뿐만 아니라 뭐 러다이트들 기계 파괴 운동, 기계가 들어서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원래 기계 파괴 운동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인류는 계속 부유해져 왔고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말
흡사하게 된 사람들 이런 것도 집단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아니에요. 그 교수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에 뉴턴 준비 많이 하셨네요. 편집도 엄청 끄끄해. 뉴턴의 이성이랑 베테의 감성을 비교해서 때로는 과학사에서 감성이 이성보다 더 발전을 이루었던 경우가 있다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그 책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의 삶이나 연구에서 이렇게 뭐책 바깥에서 그리고 아니면 과학계 바깥에서 만났던 경험이 영향을 줬던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는 생각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뉴턴하고 베테 얘기는 그건데 뉴턴은 사실은 물리학에서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현대에 생각하는 과학의 특징을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이제 색상에 관해서는 일단 자기가 만들었던 체계에서 분명히 발견되지 않는 색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철학이 워낙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지 않았던 그런 거죠. 그래서 베테가 당시에는 아니 과학도 아는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 하다가 지금은 색상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한테 인정받고 있습니다. 뭐 그런 그래서 외부에 선 게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제일 크게 생각나는 것이 그 앤디 워홀의 캠벨숲 이거였어요. 그게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대학원생 때 박사학위 논문을 얼마 안 남겨두고 이제 하도 이제 나중에 대학원생 마지막 해는 정말 힘들거든요. 집에도 언제 가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딘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앤디 워홀 작품을 전시한다고 후배가 가보자고 딱 가니까 우리가 이제 앤디 워홀이 그 캠벨숲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은 그런 판화를 보셨을 텐데 이거는 판화를 만들려는 노력도 없이 정말 캔에다가 쌓인 거예요. 특별한 쌓은 거 아닌데 캠벨숲 거 생각을 가져오셔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뭐 어디로 잡을 갈지도 모르나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써인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이 대학교 미술관에서 이렇게 유리장을 해주고 보는구나 라고 처음에 그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많이 영감이 됐던 게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서 가치를 찾는가라는 거를 새롭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그냥 그걸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캔에다가 사인한다는 거의 의미를 아까 그 작품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하나를 보면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저의 연구 중에서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예술 분야에서 음악에서도 포에서도 그렇고 과연 지금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어디로부터 진화해 왔는가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작품 하나 보는 것 이상으로 어디에서 왔는가 알게 되면 이거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앤디 워홀은 그때는 그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들어서 기억이 났는데 기억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좀 개인적인 건데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포커를 많이 쳐요, 학생들끼리. 근데 포커를 되게 못 쳤거든요. 그래서 맨날 돈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루는 제가 포커 연구하던 거에 이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파인만이 그 자연 현상이나 원자재 반응들을 간단한 그림의 몇 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 놓으면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건데 그걸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하고 제가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하루 종일 조그만 그림을 그리고 합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포커 치는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만 그때 나중에는 정말 운명이 돼가지고 그거를 연구하다 한 달 동안 포커를 되게 잘 쳤어요, 제가. 너무 이상했는데 딱 보이면 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거 그만두니까 다시 안 되더라고요. 역시 뭐 관련되겠지만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구나 해서 그때 약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구나. 우아한 연변의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속 뭐가 뜨고. 네, 혹시 질문 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아까 비틀즈 노래는 제가 그 마지막에 나온 노래 제가 처음 들었어요. 다른 노래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듣다가 그냥 이게 AI로 어떻게 작곡했는지 그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했는데 무슨 말 들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Here Comes the Sun 멜로디가 좀 들어간 것 같았어요. 저도 Here Comes the Sun 그 노래 멜로디가 좀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 생각하면서 이제 베토벤 듣다가 제가 좀 음악을 아닌가 들어왔는데 아까 3악장 들은 거죠. 베토벤 10번 3악장 들어보니까 아까도
질문이 좀 장난하긴 한데 듣다 보니 베토벤 교향곡 5번 3악장도 들어가 있고 명문 교향곡 1악장도 들어가 있고 쓰다 보니까 스케르초 악장에 막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리고 보니까 아이고 약간 슈베르트 피아노소나타에 들어있는 리듬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결국에는 이 AI가 과거 거를 다 끄집어 가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교향곡 10번이잖아요. 근데 베토벤이 교향곡 쓸 때 하나만 쓰지 않고 보통 작곡할 때 여러 개를 같이 좀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1번은 그렇다 치고 2번하고 3번 넘어가는 데 굉장히 차이가 있고 베토벤이 5번하고 6번을 같이 썼다 그래요. 근데 5번, 6번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 7, 8, 9도 굉장히 다른데 난 10번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굉장히 새로운 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번과 5번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곡이 나왔어요. 지금 이 AI로 한 게.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고 AI도 딥러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거고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혹시나 이 베토벤 교향곡 10번의 세컨 버전이 나올 수가 있을까? 새로운 AI로 다시 돌려봤을 때 좀 더 미래의 것으로 베토벤이 있었으면 베토벤의 미래의 것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그랬다면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지금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워낙 네. 정리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데 근데 주셨던 질문이 강연 중에 들었던 비틀스 마지막 싱글 Now and Then이 비틀스 에비로드 앨범에 있는 Here Comes the Sun이랑 멜로디가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과거의 것에서 가져온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또 베토벤 10번 교향곡 같은 경우에 10번이라고 하지만 베토벤의 예전 교향곡들을 봤을 때 매번 새로운 시도가 있었고 변화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베토벤스럽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 곡들의 흔적이 묻는 방식으로 작곡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생성이가 AI가 더 발전해서 그걸 다시 만들어낸다면 좀 더 새로운 버전의 10번 교향곡을 들을 수 있을까 그 가능성 한번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사실 저 10번 교향곡이 스케치가 발견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첫 시도는 아니었어요. 첫 시도는 아니고 개별 작곡가들이 시도한 경우가 있었고 저건 이제 독일의 도이치텔레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딥러닝 기술을 갖고 있으니 이거는 쇼케이스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온 거죠. 아까도 결정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보여서 베토벤스럽냐 아니냐를 외국에서 결정해야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곡과 비슷하게 들리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곡하고 전혀 같지 않다 그러면 전혀 베토벤스럽지 않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저거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그냥 어떻게 좋게 보면 저거 자체로 음악이 좋은가를 받아들이는 거고 이게 정말 베토벤이 아닌가는 사실은 좀 그 해석에 많이 남겨있는 여지가 많이 남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질문 주신 분처럼 만약에 베토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신 분이 만약에 저쪽에서 그러면 당신이 한번 이제 작곡을 해봐라 그러면 아까 가지고 계셨던 그 생각 그러면 이 타이밍상 9번과 정말 달라야 되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베토벤이 의도한 것과 더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또 다른 그 다음에 또 따져볼 문제가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사실 아까 그 노래 자체가 아주 제가 처음에 많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많이 듣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틀즈 음악도 항상 새로운 걸 듣는 재미였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일단은 비틀즈로 함께 작곡한 지도 되게 오래돼서 스스로도 약간 그런 매너리즘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게 사실 기본 멜로디는 존 레논의 멜로디일 수밖에 없거든요. 작곡됐으니까. 그렇다면 존 레논 스스로가 약간 저서 옛날 레코딩이나 사실 비틀즈가 없어진 지 몇 년 안 돼서 만든 곡이니까 그때 비틀즈의 분위기를 좀 갖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특히나 이 사람들은 젊을 때 했기 때문에 해체된 직후에 나온 음악들을 들어보면 그 개별 음반들이 개별 개인 음반들인데 베토벤 훅 아니면 비틀즈 후기 음악도 자기 음악이랑 되게 비슷한 경우가 많긴 많았어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도 한 가지 슬픔이긴 하네요. 네. 어떤 생각이었는지. 저희가 이제 창작물을 좋아하지만 창작자와 결합되지 않는 그러니까 창작자를 더 좋아한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사람의 목소리나 그래서 저런 베토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베토벤스럽지 않다고 판단할 것 같은데 왜 할까?
그 호기심상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고 막 좀 되게 많은 생각을 갖게 됐는데 되게 독특한 창작물이에요. 인공지능에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독특한 거. 사실 많은 거 보다 보면 그러니까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는데 항상 이거는 정말 독특하고 그 창의적이다라는 얘기는 뭐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요즘 하도 콘텐츠가 많아가지고 최근에 봤던 거는 스토리 쪽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쪽으로 독특한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봤고 근데 물론 스토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사람들은 스토리 공학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요소를 갖고 이제 조합을 하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봤고 요즘은 콘텐츠가 많은 세상이어서 항상 좋은 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뭐 최고의 것은 무엇이었다는 생각이 나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을 더 네. 하는데요. 한 문장으로 질문을 하면 AI는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AI는 예술가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 설명을 좀 하자면 예술의 어떤 가치를 주는 것 중에 뭔가 그라운드 브레이킹하다라는 어떤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에 질문에 보면은 알아야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만 뭔가를 만드는 게 AI인 것처럼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그라운드 브레이킹은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어떻게까지 너무 모르고 어디선가 나오는지 모르는 건데 AI 스스로 이게 그라운드 브레이킹 하다라는 걸 스스로 계산을 하고 만들어서 그 경지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이 AI가 만들었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라운드 브레이킹 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아트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만들어낸 생성 AI는 위대한 예술가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yes, no라고 바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건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 AI는 그 자체적으로 자기의 의식을 갖고 창작을 한다고 볼 수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술가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 그런 측면에서. 근데 AI로 만든 아트가 정말 위대한 아트가 될 수 있는가? 그건 또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건 만드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AI 지금 사회에 받아들이는 걸 보면은 일단 과학자하고 공학자들이 AI의 발전을 엄청나게 많이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얼마나 위대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거를 좀 더 창의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은 거기에서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AI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정말 알고 싶은데 아직 모르겠다는 얘기 들어서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단정적으로 이것이 예술에 대해서 이것이다가 아니라 과연 무슨 의미일까 질문을 할 때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아직은 그 질문들도 아직 잘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어려운 점들이 워낙 새롭다 보니까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사실 질문 주셨는데 그 녹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창의적인 거 보셨나요? 했더니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제 생각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요즘 어떤 음악을 듣느냐라고 보시더라고요. 제가 창의적인 걸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라자면 저는 요즘 일본의 아이미용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새롭고 제가 보기엔 창의적인 게 많아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게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밥 딜런이 일본에서 젊은 여자의 몸을 태어났다면 아이명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밥 딜런이 옛날 사람인데 어떻게 창의적인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밥 딜런은 지금 생각해도 다른 그 가수들과 다른 독특한 그 창의성인데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음악 자체도 내도 밥 딜런 스타일의 좀 새로운 밥 딜런 같은 창의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 안에도 보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동의할 만한 그런 감정들이 되게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노래니까 사랑 노래인데 그 가수가 지금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20대 젊을 때는 저의 20대를 생각나게 하는 구구절절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누군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 친구가 되고 싶은 열망을 드러내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정말 옛날 이야기지만 내가 생각했던 갖고 있는 20대의 감성을 새롭게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열망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창의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아무튼 아티스트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AI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아닌데 이 동네 사람이라서 한번 틀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이제 AI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AI에 대한 그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어디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 AI를 활용하는 범위가 어느 수준의 범위가 될지 이런 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그 답의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사실 그래서 AI를 공부하는 거 어떻게 좋으냐 오늘 저희 강의 들으셔서 공부가 되신 거고요. 조금 알고 싶으면 이걸 읽으셔도 그래서 여기 시점을 좀 보고 아니면 정말 AI 강의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듣어야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게 좀 많이 헷갈리는 거죠. 어디까지 들어야 하는가 AI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저의 생각에는 어떻게 AI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지식을 접하는 것도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좀 이런 거를 시도하시다가 재미있으시면 더 알아보시면 더 좋고요. 아니라면 세상에 훨씬 그만큼 더 위험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개인마다 다르니까 한번 관심을 보시고 그다음에 생활 속성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측면인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뭐 자기들의 꿈을 실현하거나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AI를 잘 아는 사람보다 이런 서비스를 주고 행복해 하실 분을 원하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께서 내가 AI를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AI를 써가지고 어떤 서비스 만들어 마음에 드신다고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거는 어떤 AI를 알아야 된다는 거는 어떠한 의무가 아니고요. 이게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단지 그냥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웠을 때 흥미가 있으셨다면 좀 더 알아보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가 충분하다는 것은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기요. 네. 제가 바둑을 잘 못 뜨는데 네. 바둑 뜨는 인공지능도 되게 알파고 말고 많더라고요. 예. 그럼 걔네들이 똑같은 기본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바둑 TV 같은 걸 보면 형세 판단 같은 걸 인공지능마다 다 다르게 해요. 개가가 약간 틀리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승패를 거꾸로 보는 경우도 있고 주워 들은 바에 의하면 알파고 뭐 이런 인공지능 하는 바둑 두는 애들이 똑같은 기본을 공부했을 텐데 어떤 애는 되게 공격적이고 어떤 애는 되게 수비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해요. 네. 그 인공지능이 그런 성향이나 취향을 갖는다는 걸 그거 자체가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그 차이가 있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더 좋은 수를 찾기 위해서 볼륨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이 똑같지가 않고 약간의 이제 우리는 난수 발생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때도 이제 훈련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수를 찾을 때도 사실 모든 수를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알파고도 이제 언제 돌리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먼저 보기는 해요. 가능성이. 그러다 보면 시작점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작해서 자기가 최선을 쓰는 어디인가라고 찾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이 기계는 보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수적으로 나온다. 할 때는 정말 재미있는 게, 일단 알파고나 그 프로그램 자체는 자기가 수비적이나 공격적이라는 의식이 없을 텐데, 그의 결과는 우리가 보고 해석을 내는 거죠. 그것은 여기서 공격적인 기품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뒀을 텐데, 얘가 이렇게 해주니까 얘를 공격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컴퓨터 같은 무생물을 할지라도 그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건 사실 사람에게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기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 비슷하게 된다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사실은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신경망은 저번에 했지만 그 이후에도 신경망 자체를 만드는 방법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 이 알파고 5국을 줄 때 5국에서 약간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5국에서
이세돌 2국인가 3국이랑 똑같은 식으로 줬는데 알파고가 계속 똑같은 수를 주면서 이세돌이 한 번씩 웃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순간 분석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세돌은 알파고의 수를 알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앞으로 계속 둔다면 이길 수가 있을 건데 이세돌은 나중에 그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수를 주고 싶어가지고 다른 수를 이 알파고가 무슨 수를 주고 있는지도 알면서도 자기는 그거를 그냥 테스트하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네, 그 질문해 주신 거 한 번만 다른 질문은 교수님 답변으로 좀 대신이 되는데 그 바둑 AI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승률 분석을 다르게 하는 것 그리고 기품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사실 저희 회사에서 내년에 나오는 책이 장강명 소설가님이 알파고 이후에 바둑 AI가 바둑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책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궁금하시다면은 출간된 읽어보시면은 상세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질문을 더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또 장강호 작가님이 이 책을 무려 우리 시대의 주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을 빨리 읽으시면 충분히 주역과 현상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최근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어쨌든 AI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기술 또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그냥 어떤 강력한 사람들이 아주 기술 잘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내년에 뭐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넣는 걸 떠나서서 실제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모습 보고서 큰 감명도 받고 위안도 얻고 거기에서 큰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자리에서 저의 작은 생각들을 다 들어주시고 멋진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기억될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교수님 책에